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면 안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이 발의됐습니다. 독감 백신 유통 실수로 무료 예방접종이 중단되면서 한 병원에선 1000여 명이 유료 접종했습니다. 제약업계에선 지나치게 낮은 백신 낙찰가가 허술한 유통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 통과 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여권 강성 지지층을 두고 당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며 부작용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로또 당첨금을 가로채 땅과 건물을 챙긴 혐의로 60대 부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기존의 반값 수준인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라이브인으로 진행된 발표 현장에선 참석자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로 수백만 명분의 독감 백신이 폐기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차라리 내 돈 주고 맞겠다는 분들이 오늘 병원마다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어떻게 또 믿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불신을 잠재우는 일이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송민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성인의 아이들까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빼시고요. 일단 따끔해요. 대기줄에는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도 돈을 내고 맞으려는 사람들까지 합류했습니다. 한 2주 동안 그 무료 접종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2주 동안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시 나오는 그 약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접종을 서두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빨리 맞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돈을 떠나서 일단은 그 독감이나 코로나랑 뭐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센터에는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1000명 넘게 몰리면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문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현수판에 있거든요. 전화는 거의 없거든요. 하루에 3,000원 오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백신 공급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붐비면서 코로나19 방역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 즉 백신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상온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서 무료 접종 대상자를 105만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지 유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했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가 불가능해 유료 접종용 백신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 공급되어 있던 그 백신 물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트윈데믹 우려 속에 백신 부족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국내 백신 총 공급량은 공공사용분과 민간사용분을 합해 약 2,900만 회분. 이 가운데 신성약품이 운반한 500만 회분은 관리부실로 전량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전량 폐기합니다. 동물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식약처는 백신 샘플을 채취해 효능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10분 내인 것 같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사백신의 상온에서 노출됐을 때 안전한 기간이 2주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만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불씨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불량 백신을 접종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백신 공급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최저 낙찰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공급권이 돌아가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30일 조달청 입찰 공고에 제시된 독감 백신 납품가는 8,790원입니다.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시장가의 60% 수준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저가 입찰로 4차례나 유찰된 끝에 백신 납품 경험이 없는 신성약품이 수주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처럼 유찰이 많이 됐던 적이 없었어요. 가격이 너무 업계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나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국내 독감 백신 정보 조달가는 미국과 비교해도 낮은데 적정한 가격이 제시돼야 백신 물류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싸게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가 계속 존속하면서 일정한 품질로 독감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신 제조업체의 출고 관리는 식약처가, 도매업체 관리는 지자체가 맡는 이원화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신성약품 측은 저가 입찰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서 내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6개월까지 가게세가 밀려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최원희 기자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추진해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내일 본회의 통과도 예상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상가 주인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즉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현행법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막겠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주인이 이를 받아들여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다음 임대료 인상 때 5% 상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주인이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코로나 사태 같은 감염병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준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도나도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이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텅 빈 명동거리, 상가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적자가 안 되는 샵은 거의 명동에는 없지 않을까. 임대료가 가장 힘들고요. 누구나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죠. 코로나에 신음하던 임차인들은 임대료 감액 요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한숨 돌렸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상가 주인들은 반발합니다. 임대인도 이 공실 부담, 세금 부담,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은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법이 생겨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버티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죠. 특히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나친 권리 침해라고 항의합니다.
개입을 해서 이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서 저게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해도 알아서 내려주는 사람이 다수라고. 민심이 신중해질 때는. 인하 요구에 하한선도 없고 임대인이 인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도 없어 법적 분쟁만 야기시킬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면은 갈등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법 개정 후 늘어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처럼 이번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80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소식 저희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조두순이 돌아온다면 당장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가지만 결국 안산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조두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은 고향인 안산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어제 국민의힘 김정재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냐, 막상 이제 출소를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사를 갈 수 없고 형편이 나아지면 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신희진 교수는 국가가 못한다면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다시 보는 또 볼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는 저희가 해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는 모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법무부도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는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된다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격리법이라도 제정하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 거주지 중심으로 CCTV 71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불안을 다 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윤하섭 안산시장. 현재까지 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을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벌 목적이 아닌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을 어떻게 조금 더 신체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법률이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내일 스토킹 방지법과 조두순 격리법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에 배치되는 요소가 많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에도 소급 규정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상지 중심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71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도 거주지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CCTV 200여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탈당입니다만 당 안팎의 압박이 적지 않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박덕흠 의원이 잦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리 사욕을 위해 한 일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해명 기자회견 이후로도 여권에선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당 내에서도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해 충돌에 관련되는 이런 부서에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맞았다라고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상태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사과와 함께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박 의원 탈당이 이상직 의원 거취 문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면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 폭탄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한 바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인 분들이고 당의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4차 추경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이 다양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에 오히려 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며 상식적인 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되면서 동시에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고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선 국무총리로 일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없는 양 하는 건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 제명에 대해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 일이 제 앞에 놓였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추미애 장관 논란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름도 비슷한 두 당이 문재인 정권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 연대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1차 관문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죠.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앞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20명 앞에 섰습니다. 안 대표가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평소 국민의힘이 지적하던 것과 일치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포함해서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다. 안 대표는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석 달째 의미 있는 지지율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 교체는 물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권 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혁신 경쟁을 할 때라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 신경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안 대표가 자유시장 경제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3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자유시장 경제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김 위원장은 앞서 안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도 언젠간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한국인 중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였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미국 타임지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지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정 청장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소개글을 작성해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청와대 밖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정도로 정 청장을 각별히 대해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청와대 발표 직후 공개된 타임지 100인 명단엔 봉준호 감독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틀 전 타임지 측에 확인한 결과 정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K방역 홍보에 치중하다 체면을 구긴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뒤늦게 SNS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다며 봉 감독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봉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했는데 당일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새벽 하늘에서 유난히 큰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달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쾅하는 굉음이 들렸다는 등의 목격담이 전국에서 계속되면서 온종일 화제였는데요. 천문과학연구원은 지구의 위협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커다란 빛덩어리가 밤하늘을 빠른 속도로 가르며 떨어집니다. 야, 봤어 방금? 봤어. 한 목격자는 별똥별의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순간 이 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가로등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지 이게 별똥별일 거라고는. SNS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충청과 전라도까지 전국적으로 별똥별을 봤다, 쾅하는 굉음이 들렸다는 목격담이 온종일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별똥별이 자갈 정도의 크기였다며 일반 유성보다 밝은 화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똥별이 낙하 중 2번 폭발했는데 이때 굉음이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기가 큰 우주물체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폭발로 인한 에너지가 그렇게 발산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 2014년에는 경남 진주에서 별똥별이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진 운석 4개가 발견돼 화제가 됐습니다. 운석은 희소 가치가 높아 하늘의 로또라고 불리는데 당시 국내외에서 운석 사냥꾼들이 몰려드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성범죄자로 지목됐다며 얼굴과 이름을 임의로 공개해서 이 한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왔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운영자 앞서 자신은 외국에 있어서 수사망에서 자유롭다면서 절대 안 잡힌다고 장담했는데 국제 공조로 붙잡혔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 등 신상 정보 공개로 유명해진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해 신상 정보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생겨났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성착취물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며 한 대학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교수는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A씨가 지난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재 베트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일단 베트남과 저희가 이제 공조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안들이 재빨리 움직여줬고. 경찰은 다른 운영진이나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지적 장애인의 로또 당첨금을 가로채서 땅과 건물을 챙긴 60대 부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서로 알고 지낸 게 10년이다 보니까 장애인은 이들 부부를 믿었던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수령액은 15억 5천만 원.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당첨금을 타러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충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A씨의 복권 당첨금으로 충남 예산군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뒤 담보대출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A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억여 원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이들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제 판단 능력이 있었고 B씨 부부가 돈을 받을 때 이유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은 A씨의 사회 연령이 13살 수준이라 재산을 거래할 능력이 없고 소유와 등기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B씨 부부가 A씨를 속인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부부에게 각각 3년 6개월과 3년씩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요즘 안마의자 쓰는 가정 많은데요. 이 안마의자에 몸이 끼면서 골절되는가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도 벌어져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안마사고 10건 중 3건은 영유아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안마의자 틈 사이로 아기 모형의 다리가 끼고 몸통이 완전히 끼기도 합니다. 그 안마기 이제 다리 부분이 이제 각도가 밑으로 바닥을 향한 그 순간에 아이가 거기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발등이 끼었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접수된 안마의자 안전사고는 631건으로 이 중 178건이 골절 등 신체 상해 사고였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6세 미만 영유아의 상해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이고 미끄러지거나 추락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는 안마의자 다리 부위에 2살 아이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들이 이런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전원을 빼지 말고 조절부를 벌어지도록 해 끼인 신체를 빼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마의자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통시장은 코로나로 예년보다 더 썰렁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도산 위기라고 호소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시장 상인들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검게 그을렸던 흔적은 애써 지워내고 있지만 제수용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추석이라 해서 제일 과일이 많이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년 같았으면 선물용 과일 상자를 나르느라 분주했을 이 골목은 이렇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추석 대목을 가로막은 코로나에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가시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장사가 아예 사들 안 해요. 그냥 300에서 200 이렇게 노점도 추석 대목에는 파는데 50만 원도 못 팔고 30만 원도 못 팔고 그런. 비대면 추석이 대세가 되면서 한복점도 한산합니다. 지금 애들 명절이니까 애들 한복 팔아야 되는데 아예 행사가 없으니까 아예 어른 거고 애 거고 다 그냥 올수도비라고. 횡한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완전히 거의 다 이제 도산 이 앞집 보면은 벌써 이제 점포 정리 들어갔잖아요.
코로나에 치이고 온라인 마켓에 밀려난 재래시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추석 대목이 사라지자 전국의 지자체는 전통시장에 드라이브스루를 동원하는가 하면은 SNS에 코믹 영상을 올리면서 지역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일 세트를 황금색 보자기로 포장하고 선물용 떡은 수레로 나릅니다. 추석 선물 세트가 쌓인 천막으로 승용차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뒷자리에 실어주세요. 울산 남목 전통시장에 등장한 드라이브스루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드라이브스루 구매를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고른 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차 안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자 지자체와 상인들이 마련한 자구책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 차에 실어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끼리 접촉도 없고. SNS에서는 공무원들의 특산물 홍보 경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주 사과를 손에 든 채 유명 광고를 따라하며 춤을 추고 우리랑 퍼주 사과 먹을래? 사투리로 어설픈 꽁트를 하며 강릉의 건어물을 알립니다. 짭조름하고 말캉한 핵존 맛이라고 하는 건어물들은 꽉 막힌 판로를 뚫기 위해 홈쇼핑 형식으로 진도의 특산품을 알리기도 합니다. 진도군청 공무원 오기석입니다. 오늘 이것을 소개시켜드리기 나왔습니다.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들을 재밌게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찐쇼핑 SNS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장마 당시 물에 잠겼던 화개장터는 오늘 수해 복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며 추석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 1위였던 인천공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찬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유찰됐던 사업권을 재입찰했는데 이번에도 6개 전 구역이 유찰됐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라는 말이 무색해진 거죠. 오늘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몰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아주던 면세점 매장. 중국 보따리상부터 해외여행객까지 면세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었죠. 2015년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7천억 원 넘는 최소 입찰 금액에도 앞다투어 더 높은 금액을 써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런데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 면세구역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매장에도 직원들 뿐입니다.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19만 5천 명이 이곳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96%가 감소한 7천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더 이상 공항의 면세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나온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 재입찰 결과 6개 전 구역이 유찰됐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내야지 경쟁 입찰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안 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 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서 유찰이 된 거예요. 올해 초 첫 입찰에서도 모두 유찰되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재입찰도 실패한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건까지 달며 재입찰을 시도했지만 임대료 안 내도 비용이 진짜 굉장히 감소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얻기 어렵다는 얘기죠. 곤두박질 치는 매출에 기업들의 외면을 받은 거죠. 추산하기로는 90%라고 하죠. 업계에서 그냥 들리기로는 90% 정도 빠졌다 매출이. 코로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도 기업들을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또다시 입찰 공고를 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죠. 많은 업체들이 참여 안 했다는 건 오늘도 코로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본 거죠. 전 세계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인천공항 면세점이 코로나 위기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서울은 사흘 연속 20명대를 유지하다가 2배가량 늘었는데 특히 증권사가 몰려있는 여의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빌딩입니다. 지난 19일 이 빌딩 12층을 방문했던 외부 업체 직원이 처음 확진된 이후 추가로 4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일층 근무자이고 역학조사에서 내부 공간의 근무자 간 간격은 2m 이상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의도 트윈타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관 6층과 9층 근무자 5명이 확진돼 해당 층을 쓰는 사업본부가 폐쇄됐습니다. 한 마트에서도 개업 축하 모임을 통해 6명이 감염되는 등 영등포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잠재적인 그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감염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3명 기독병원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고 부산 연제구 건강용품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4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환자라며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가을철 재유행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예, 최원영 기자도 전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재확산에 중요한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까지 늘면 통제가 어려워질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광지가 붐빌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몰려있는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제주공항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임시공휴일로 길어진 여름 부산의 백사장도 사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방역당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광지 방역과 방역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약 3,200여 명의 관광지 방역 요원을 배치해서 관광지가 몰려있는 자치단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주요 호텔과 숙박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에 무인 매표소를 운영합니다. 30만 명 넘게 찾는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고강도 대책을 시행합니다. 입도객들의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숙소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련된 거주지나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지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요양시설과 요양원의 가족면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시행할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추진하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원천 저지 방침을 밝히자 그렇다면 드라이브스루 즉 차를 몰고 나와서 집회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집회 문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불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지금 대통령이 말한 건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는 것이지 드라이브스루를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열린 코로나 봉쇄 조치 반대 집회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깃발을 꽂은 차량들이 잇따라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약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열린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죠. 경찰도 차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10대 이상 모인 집회는 금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이 10명 모이는 것과 차량 10대가 모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 위험도 크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차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차량 집회 찬성 쪽의 주장이죠. 단 집회 때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여는 것은 방역 지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국의 차량 집회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 옆에 시위대가 나란히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가 열리면 이처럼 사람이 밀집될 수밖에 없을 거란 주장도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오랜만에 또 같이 가까이도 왔는데 카페 차나 한잔하고 가자고 아니면 또 야 광화문에 뭐 맛있대더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차를 몰고 시위에 나선다면 교통 혼잡 문제도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차량 시위 그 자체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집시법을 보면 12조에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 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법조계 의견은 좀 엇갈리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 보고 너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일단 차량 시위라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 대상인 것은 맞는. 자, 어쨌든 정부가 이 차량 시위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렇다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상 집회는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네, 관련해서 인천지법이 내놓은 집회 허용의 6가지 조건이 지금 화제입니다. 열은 37.4도 이하, 손 소독 후 참석, KF80이나 94 마스크 계속 착용, 또 2m 이상 떨어지기, 이 같은 조건을 지키면 집회를 허용한다는 거죠. 예, 물론 감염병이 확산되는 건 뭐 분명히 막아야겠죠. 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자유인데 감염병을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그 자유를 제약한다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기존의 반값 수준인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라이브 인으로 진행된 발표 현장에서는 이 참석자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환호했는데 웬일인지 테슬라 주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 하락 이후 최우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 240여 명의 주요 주주들에게 앞으로의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자 차에 타고 있던 주주들이 경적을 울려 환영합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행사의 초기 시청자만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머스크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차량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probably, like I said, about 3 years from now, we're confident we can make a very compelling $25,000 electric vehicle that's also fully autonomous. 이 말대로라면 전 세계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모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한 달 안에 선보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We'll hopefully release a private beta of Autopilot, of the full self-driving version of Autopilot, I think a month or so.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머스크의 말만 있었을 뿐 기대했던 만큼의 기술 혁신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2017년까지 3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5.6% 하락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23조 원가량 사라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우리의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사실상 봉쇄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지 벌써 4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유명 걸그룹이 중국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가 하면 우리 드라마도 리메이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도 한한령을 고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3주째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올라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광고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중국 전역의 글로벌 음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나서고 있습니다. Okay, that's a good take. No, I can do better. 중국 모델만 써오던 이 브랜드가 처음으로 한국인 모델을 기용하면서 중국 내에서 논란도 일었지만 중국 정부 심의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블랙핑크에도 글로벌 영향력이 좀 가만히 된 것 같고요. 영상이 중국 내 광고 매체를 통해서 상영된다는 건 의미가 있다. 2016년 한한령 발령 후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에 한국 음악 메뉴가 신설되고
그동안 방영이 보류됐던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버전도 최근 방송을 타면서 중국 시장의 한국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재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고 중국 당국이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한한령 공식 해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므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코로나가 뜻밖의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로 각자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커플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90살에 해당하는 최고령 판다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어미의 고통스러운 신음 끝에 마침내 세상과 만난 아기 판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본능적으로 새끼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어미는 22살인 미국 최고령 판다 메이샹. 판다의 평균 수명은 최대 25살로 사람으로 치면 90살 할머니가 출산한 겁니다. 더군다나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3일입니다. 판다는 갓 태어난 뒤엔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이 안 돼 동물원은 DNA 검사로 성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된 아파트에 파울라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건 사람은 건너편에 사는 남성 미셸. 집안에서 지내던 지난 4월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서 파울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사랑을 키운 끝에 아파트 1층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꽃비를 맞으며 나오는 신랑 신부.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와 세계 최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의 아들 앙투안 아르노입니다. 러시아 빈민가에서 어머니와 과일을 팔다 15살에 캐스팅된 보디아노바는 영국 귀족과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뒤에 아르노를 만났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두 NC의 창단 첫 우승을 비롯해서 가을 야구에 진출할 5개 팀의 윤곽이 LG에 달렸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박상준 기자가 판도를 분석했습니다. 어제까지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는 모두 565경기. 총 720경기 중 약 78%를 소화했습니다. 1위 NC부터 7위 롯데까지 가을 야구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팀당 30경기 안팎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선두 NC의 창단 첫 우승 여부입니다. 최대 분수령은 난적 LG와의 7연전. 상대 전적에서 2승 5패 2무승부로 열세를 보이고 있어 LG를 넘어야 사상 첫 정규 시즌 우승도 넘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펼쳐지는 LG와의 창원 2연전이 중요합니다.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박민우, 양의지, 박성민 등 주축 타자들의 타격감이 무섭습니다. LG의 원투펀치 켈리와 윌슨을 피한 것도 NC에겐 호재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펼쳐지는 더블헤더 포함 4연전에선 에이스 구창모가 복귀해 선발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G는 공동 3위에 올라있는 KT와도 7경기를 남겨놓고 있어 5강 싸움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5위까지 밀려난 두산은 2위 키움과의 8연전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선 2승 5패 1무로 밀렸지만 키움을 넘어서면 순위 경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제15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평화상 문화재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에 힘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에게는 우리 돈 2억 3천여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씨는 오래전 27살에 군대 갔습니다. 쫄병이 왜 이리 점잖냐며 쥐어박는
선임병 등살에 시달렸고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20바퀴를 돌기 일쑤였습니다. 미운 27살의 원주, 횡성, 그 배고프고 을신년스러운 깡통 계급장 시절. 그 시절 선임들이 후임 닥달할 때 군대 참 좋아졌다고 하던 말이 이제는 그대로 들어맞는 군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파도 아프다는 말 쉽게 꺼내지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야간 행군을 하던 훈련병이 탈진해 의무실에서 해열제 2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이튿날 숨졌고 사인은 급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2016년엔 부대 근처 개인의원에서 백혈병 소견을 받은 병사가 군병원에서 곧바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국방부 콜센터에 960여 건이 걸려왔던 민원 전화가 나흘 뒤 2,332건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 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 뒤에 민원이 이렇게 급증한 겁니다. 특히 부모의 항의 전화가 많았다는 게 민원실 관계자의 얘기죠. 여당 원내대표가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냥 되게 어이없어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실태를 보시죠. 아프다는 말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병사가 열에 셋이고 간부나 선임 눈치가 보여서라는 이유가 절반을 넘습니다. 민간 병원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병사도 열에 셋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보다 민간 병원 입원을 더 많이 한다는 대목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현실에서 병가를 연장하고 거기에 개인 연가까지 추가해서 23일 연속 휴가를 간 게 과연 정당하고 공평한 처사였는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휴가 연장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규정대로 하는 게 현실이라는 뜻은 아닌지요. 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거꾸로 말해주는 진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9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저도 휴가 보내주세요 였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가을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바이러스에 취약한 요즘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1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대구는 16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데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영동 지역은 며칠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이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